안녕하세요. 자, 오늘 심리치료 마음 달래기 제가 시작한 지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불교와 현대 심리학으로 쭉 공부를 해왔는데 아마 내용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와 이제 서양의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전통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그 효과들을 서로 만나가지고 상승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번에 불교와 정신분석, 그다음에 불교와 인본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심리치료나 심리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이 분야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학 전공하고 또 명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교적인 입장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리학의 관점이 어떻게 불교와 만나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면서 같이 좀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심리학이 세 가지 이제 주된 흐름이 있어서 제일 처음이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가 행동주의 치료, 여기에 인지 치료가 결합돼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접근법이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제3세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오늘 다룰 부분은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와 불교가 만나는 그러한 측면을 보겠습니다. 불교는 심리학의 어떤 주류하고도 상당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 흐름에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흘러왔는데, 사실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심리학자들도 전혀 불교와 관계없이 심리학의 어떤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심리치료의 어떤 기법을 발전해온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이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이 불교 자체의 어떤 명상의 수행 방법들, 또 불교의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어떤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의 흐름 중에서도 제3동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행동치료의 동향과 인지치료의 동향, 이 두 가지의 흐름과 함께 이제 최근에는 불교 명상의 어떤 중요한 장점들을 끌어들여서 치료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특히 마음챙김 원리, 마음챙김이라는 얘기는 전에도 몇 차례 드렸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챙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사고 과정을 인지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상위 인지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작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파악하는 그런 마음 작용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또 아는 마음이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은, 좀 복잡한 용어로 하면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유식학에서는 견본에 대한 자증분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지행동치료의 제3동향 속에 하나의 중요한 그 심리치료적인 어떤 기제로서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러한 알아차림, 상위 인지적인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심리적인 경험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그러니까 알아차림, 상위 인지적 알아차림과 심리적 경험에 대한 수용의 태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제3동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불교 수행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마음챙김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들도 생소하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내가 사고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스스로가 자각하는. 그러면은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스스로 자각하는 어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생각에 너무 빠지진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명상을 하면은 무념무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조는 상태가 아니라 명료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그 흐름 속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단은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 불교의 이 명상이,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심리 치료 기법과 만나면서 그런 이런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서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 상황에 대한 사고와 함께 생각과 함께 느낌을 갖게 됩니다.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느낌도 우리가 불쾌한 느낌이 들면은 어떠세요?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싸우고 싶어요? 싸우면 풀어집니까? 아니요. 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상처가 더 남지요. 상대방에도 상처를 남기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명하게 하려면?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기분 나쁜 느낌이 이제 좀 가라앉나요? 네. 그 사람에 대한. 근데 눈앞에서 지금 저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도 욕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네, 보통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생각이 안 들지요. 그 소리에 대한 어떤 감정이 폭발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 기분 나쁜 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분 나쁜 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오던 일들도 조금은 가라앉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분 나쁜 곳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서적인 경험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가장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나빠지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내가 아주 쉽게 그 분노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해소될 것 같았던 그 느낌이 더 증폭되고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기지만 상대방에게 화살을 날리고 나서 다시 그 화살이 돌아올 때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죠. 그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훈련의 기법, 특히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이 방법들을 심리 치료자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마음 챙김을 뭐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마음 챙김은 심리학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서양의 이 수행을 받아들인 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교의 마음 챙김 자체의 정의가 있지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재의 경험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요, 현재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또는 화를 내고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은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게 다 현재의 경험입니다. 실제로는. 현재의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수용이라고 하는 말은 거부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특히 회피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닥쳐도 그것을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수용한다는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힘이 있어야만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것 또는 자각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불교의 마음 챙김을 조작적인 정의를 합니다. 조작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정의는 아니지만은 심리 치료나 심리학의 연구를 위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연구적인 일시적인 정의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조작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연구나 치료를 시작합니다. 불교에서의 마음 챙김의 본래 의미는 잊지 않고 있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잊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깨어 있는 것. 지금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듣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이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가, 또 심리적인 경험을 하는가, 이것들을 잊지 않는 것. 근데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자,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종을 칠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서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한번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종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면은 잊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눈 감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대로 들어봅니다.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잠시 소리를 들으면서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 청각 기능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잊지 않고 있는 상태를 지금 잠시 연습해 봤습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 들어가셨어요? 어떠셨어요? 금방 편안해지세요? 제가 아마 종소리가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쭉 지속됐고 뭐 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었는데,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으면은 마음 자체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이렇게 주의를 하나에 기울여서 쭉 지속되는 마음이 보통 얼마나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깐. 잠깐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잠깐은 눈 깜빡할 사이를 잠깐이라 그럽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더 길지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한 3분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요. 3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3분이 긴 시간. 3분이 길 수도 있고 아주 짧을 수도 있죠. 근데 3분은 시계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3분간을 가만히 한 곳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3분 정도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은 3분간은 우리가 하나의 대상의 이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마음 챙김을 3분간 한다면은 또 뭘 할까요? 그 다음 순간의 경험에 또 마음을 챙기면 돼요.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3분씩 마음 챙김을 쭉 이어가면은 1시간에 20번 정도의 이 집중된 시간을 쭉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도 명상을 하면서 1시간을 명상하면은, 명상을 자주 연습한 분들도 그렇고 처음 하는 분들은 더 그렇지만은 수없이 생각이 흩어집니다. 생각이 흩어지는 이유는 경험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했던 내용들에 우리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경험했던 것을 되씹고, 그죠?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인상을 썼을까? 오늘 아침에 왜 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학교를 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살짝 경험하고서 묻어뒀던 것이 앉아있으면 떠오릅니다. 이거는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라. 근데 그 지켜보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인지적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적인 경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발자국 물러서는 태도이지만은 그대로 지켜보는 그러한 태도, 그렇게 알아차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에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싫어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우리는 늘 두 가지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 판단들을 합니다. 나한테 좀 기분 좋은 것, 유익한 것은 바로 더 경험하려고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은 바로 싫어하는 마음을 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그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 수용의 태도는 사실은 회피하거나 집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을 때 잠시 머물러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이 정서 상태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고. 근데 이게 폭발하지 않으려면은 안에 내가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이 공간이 없으면은 즉각 폭발합니다. 거의 잠깐 사이도 아니고 순간 사이에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짧아지면은 굉장한 이제 신경증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인상을 찌푸렸는데 옆 사람한테 가서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괜히 그 사람 평상시 하는 행동은 그냥 하는데 기분이 나빠져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반응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왜 나 저 사람한테 저랬을까? 근데 후회한 다음에 또 후회하고 나서 또 자기 마음속에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한 또 후회하는 것에 대한 또 끊임없는 또 평가를 합니다. 자기 평가, 자기 비판적인 평가를 해요. 한시도 수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는 그 양극단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산다. 이러니 마음이 편치 않죠.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은 이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의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려라.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나에게 올라오는 것, 또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러한 지각의 영역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수용하는 마음으로 집착하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훈련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마음챙김 명상이고 마음챙김 훈련입니다. 아까 제가 이 종을 치면서 잠시 했던 그 일, 10초든 20초든 들리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대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다가 생각이 떠오를 때 소리를 들어야지 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 떠오르는 생각 또는 떠오르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 마음이 편해졌다. 마음이 편해진다면 어떤 생각이 또 일어납니까? 이 편안한 것이 계속 됐으면 편안한 마음에 집착을 해요 또. 이 편안함이 계속 됐으면 누구나 그렇지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빨리 이 불편함에서 벗어났으면 이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태도가 없는 거예요. 편안함을 더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불편함을 없애려는 마음도 없고 이게 집착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험되는 그대로 편안함은 편안한 그대로를 계속 알아차려 나가고 불편하면 불편한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평정의 상태, 고요한 상태가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참 지나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서 이러한 마음 챙김의 이러한 세 가지 자세가 예컨대 현재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이 자세가 바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분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치료적인 어떤 행위 속에서 이제 접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수행이 이 미국 서양으로 전래된 것은 우리가 이 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인들은 중국 불교, 일본인들은 일본 불교, 한국인들은 한국 불교를 받아들이다가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직접 불교를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평화 봉사단들이 케네디 시절부터 해가지고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평화 봉사단이 꾸려져 가지고 이 동남아나 또는 인도나 이런 지역으로 파견되는 미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견돼서 나름대로 봉사 활동을 하다가 동양의 이 명상 불교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흠뻑 젖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기에 명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명상 체험을 충분히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불교의 마음챙김 수련, 이것을 이제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제 통찰하는 것. 그래서 불교의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지혜를 최종적으로 꿰뚫어 보는 이러한 이제 수련법이 윗바사나 수련인데, 윗바사나를 배워갖고 와서 윗바사나를 이제 서양에게 전한 이 시기가 1974년입니다. 네, 한국의 숭산 큰 스님께서 미국에 불교를 전한 것은 1972년도입니다. 뭐 그 전에 일본 이제 선사들이 미국에 가서 임재종이나 조동종의 선을 이미 전했고, 뭐 중국의 어떤 교포들 사이에서는 중국 불교가 어느 정도 실천됐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선불교 다음이 바로 이 윗바사나의 명상법입니다. 1974년도에 콜로라도 볼도에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나로빠 대학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윗바사나 수련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셉 골드스틴이라고 하는 분과 잭 콘필드, 그 다음에 샤론 살스버그라고 하는 세 분이 초창기, 지금도 이제 미국의 가장, 이분들이 다 이제 지금 60대가 넘어가지고 이제 중견 이제 수행 지도자가 됐지만은 이분들이 74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39년 전. 그건 40년 가까이 됐죠. 이제 미국의 윗바사나가 전해진 지도 거의 이제 불혹의 나이가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윗바사나가 전해진 것은 이보다 한 15년 늦습니다. 윗바사나로 보면 한국이 더 미국보다 더 늦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이분들이 처음으로 윗바사나를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서 공개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75년도 겨울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카톨릭 수도원이었다는 건물을 인수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 우리말로 하면 통찰 명상 회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윗바사나를 통찰 명상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통찰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진정으로 이 겉모습과는 다른 어떤 내면의 진정한 본질을 갖다가 꿰뚫어 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IMS를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도 1월부터 집중 명상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연도로 보면 38년 정도 지금까지 쭉 명상 수련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이 윗바사나 수행이 정착하는 원류가 됩니다. 원류가 돼 있다가 나중에 80년대 후반에 한 10년 좀 더 지나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이제 스피릿 락이라고 하는 그 명상센터를 잭 콘필드가 다시 짓고, 지금은 이제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핵심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상센터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많이 명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윗바사나 마음챙김 명상이 이제 그 당시에 전해지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수행을 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백인 계통들이 많았습니다. 백인이면서 중산층. 그리고 그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흐름이 들어오면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인데 기독교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불교를 수련을 합니다. 이 세 분 중에 조셉 골드스틴은 철학을 전공한 분이고 잭 콘필드는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나중에 심리학 임상심리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철학자, 정신의학자들이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고급 수련 문화, 고급 정신 문화로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련들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79년에 이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이제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던 존 카바진 박사, 지난 그 10월 말 11월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처음 하신 이제 MBSR의 창시자라는 이분이 이제 1979년도에 이 MBSR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 명상이 미국의 주류 의료계 또는 심신의학을 통한 의학계에 전달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의과대학에서 만성 통증 환자들, 의사들이 대충 포기한 분들이에요. 의사들이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급하면 가지만은 안 가고 싶은 게 병원 아닙니까? 그래도 어디 터지고 째지고 곪고 하면은 가야죠, 그죠? 근데 감기 걸려서도 가면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감기에 걸려버리면은 가나 안 가나 가면은 2주일 안 가면 보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료적인 그 치료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의료적인 치료로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이런 우리들의 통증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게 더 이상 치료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만성 통증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치료적인 고민을 하다가 이 MBSR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이제 안 의사들은 MBSR 프로그램에 참여해봐라. 근데 MBSR은 통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명상을 하면은 몸의 통증이 사라지나요? 더 아프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못하는데 억지로 기를 쓰면 머리도 아파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구토도 일어나요. 명상하다 구토 일어나는 분들은요. 명상을 너무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다가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기를 쓰고 애쓰다가 이게 몸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MBSR 프로그램이 한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경험, 그러니까 통증이든 심리적인 불만족스러운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 줬습니다. 이게 불교 명상이 우리 통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접목시킨 거예요. 실제로 환자들한테. 근데 환자들이 절에 와서 만약 명상한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서 기도하세요. 명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1시간 앉아서 좌선도 하고 이런 명상을 어떻게 해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명상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시하면서 통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통증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용의 태도로 우리 현재 통증이라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몸이 아파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실 수 있겠어요? 몸이 막 아픈데 마음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을 견뎌본 힘이 있어야 되고 견디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통증은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시잖아요. 그냥 보기에 건강하시다는 얘기예요. 속병들은 다 있죠. 뭐 말 못할 속병들이 많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뵙기에는 전혀 편찮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들 그냥 뭐 무릎도 아프다, 뭐 허리도 아프다 이럴지는 몰라요. 나이가 드실수록 여성분들은 더 몸에 불편함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젊었을 때 너무 많이 이제 애를 쓰시다가 몸을 안 돌본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여성의 어떤 그런 출산 과정이 몸에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몸에서 느껴지는 이 불편한 경험들을 겪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마다 짜증 부릴까요? 나 허리 아픈데 너는 뭐가 좋다 이렇게 싱글벙글 웃어 하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요? 나 무릎 아파 죽겠는데 뭐가 이렇게 신난다고 이렇게 등산 갔다고 자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만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럴 때에 그 통증을 마주하는 방법, 통증과 함께 사는 방법, 함께 살면서도 마음은 불편해지지 않는 방법,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비유입니다. 우리 몸은 노병사의 과정을 겪는데 특히 늙어서 병드는 상태가 우리가 불편한 상태 아니에요? 나이 드시니까는 여러 가지로 서러워지기도 하는데 몸도 아프면 더 서러워지잖아요. 근데 서러워지지 않고 몸만 아프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에요.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괴로움을 겪지는 말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게 화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몸도 찌부둥해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오는 고통은 내려놓자. 이 방법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은 당시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현대에 이렇게 쉽게 응용시킨 분이 바로 이 MBSR 창시자인 존 카바진 박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써봤더니 이 만성 통증 환자들이 통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완화된 채로 열심히 명상을 하니까 이제 명상에 좋은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최소한 45분씩을 8주간 연습한다고 해보세요. 이 프로그램 8주간 하는데 그럼 인생이 확 달라질까요? 인생이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달라지는 그 기점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용의 태도로 이 통증이나 불편한 감각을 회피하지 않고 또 짜증내지 않고 그렇다고 그걸 즐거워하지도 않고 통증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통증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이 주의력이 길러져서 훨씬 더 마음의 공간,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을 해보시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제 좌선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좌선 안 하다 갑자기 장시간 좌선하면은 무릎이 아파옵니다. 제가 선방 다니시는 스님들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스님들은 3개월 결제하시고 3개월 산철에 쉬셨다가 다시 결제하셔도 별로 안 아프시죠? 무릎이나 허리가. 그랬더니 스님들도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아프시대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아픈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미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은 이 아픔도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좌선하는 분들은 이러다가 관절염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척추 디스크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 무슨 명상하기도 전에 명상이 내가 무슨 깨닫기도 전에 이렇게 병신되는 거 아니야?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 통증 때문에 통증이 유발시키는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자주 경험해 본 분들은 또 생기는구나. 잠시 생겼다 또 사라지겠지라고 해서 그냥 두게 돼요. 제가 같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특히 무릎 아프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한 하루 이틀 해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해도 아프고 포기 안 해도 아픕니다. 근데 포기하면은 조금 덜 아픕니다. 왜 덜 아프냐면요.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아픈 곳에 덜 신경이 가요. 근데 이 포기가 잘 안 되죠. 특히 만약에 병적으로 어디가 고통이 온다면 그건 포기가 잘 안 됩니다. 계속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라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여러 번 포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포기를 하게 돼요. 아, 그러면 1시간 좌선도 견딜만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의 정기적인 명상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고. 명상은 무슨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의 경험을,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도 명상을 연습할 수 있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깊은 명상은 하시면 안 돼요. 깊은 명상 하시면은 제 얘기를 못 알아듣죠.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볍게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지, 이렇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잠깐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게 돼요. 생각에 빠지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아차림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연습을 시키면 생활이 견딜만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오는 통증과 같은 그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올 경우에는 쉽게 마음 챙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외에 웬만한 것들은 마음 챙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수술한 다음에 특히 몸에 외상이 있어서 꼬매거나 무슨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이 수술은 외상의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근데 그 시간 지날 동안이 아파서 힘들죠. 그럴 때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 실험이지만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무통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맞아보신 분들 계시고. 근데 무통 주사를 맞으면은 그 통증이 일어날 동안이 이제 마비시키는 거예요, 통증을. 근데 한번 무통 주사를 맞지 말고 통증을 한번 느껴보세요. 좀 잔인한 방법인가요? 이건 그래서 제가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할만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통증이 느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리면서 깊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좋은 이 마음 챙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이 생기면 딴 생각이 안 들어와요. 딴 생각이 들어온다면 무슨 생각이냐면 이 통증이 이러다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이거 몸이 이거 망가져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는데 적어도 외상의 통증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1주일, 2주일 지나면 낫습니다. 이거는 내가 괜한 걱정이다 내려놓고 통증 자체로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주의 집중에 그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하다가도 명상이 밋밋해져 가지고 대상이 잘 안 잡히면 어떤 분들은 일부러 통증을 주는 자세를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만약에 우리 그냥 바닥에, 이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1분? 5분? 뭐 조금 숙달된 분들은 5분, 10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에 대해서 잘 경험을 하면은 일부러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무엇인가, 현재의 경험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통증하고 나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1대1로 마주하고 있으면은 견딜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소중한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무통주사 맞는데 돈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절약하고 수행도 할 겸 견딜만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심한 병은 그냥 무통주사 맞고 그냥 푹 쉬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만성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도 이 마음 챙김의 어떤 자세를 잘 익히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훨씬 더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도 오면서 심리적인 그 어려움들도 많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심리치료에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서양의 심리학 또는 심리치료에 불교가 접목되는 데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요즘도 MBSR 프로그램 가면은 심리학자, 전문 심리치료자들, 상담가들이 그 전체 프로그램의 한 반수 정도는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심리 치료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존 카바진 박사는. 그래서 이 명상을 행동의학이나 우리 의학적인 치료에 응용을 해서 통합의학 또는 뭐 보완 대체의학 이런 말로서 끊임없이 명상이 서양의 주류 의학계로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30년 이상 해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세, 현재의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린다는 이 자세를 사람들이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든 수련대를 하든 그 장면이 아니라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요가 매트 한 장 깔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또는 걸으면서 전철 타면서 어디에서든지 스스로가 연습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MBSR 다음에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라고 하는 우울증을 다루는 MBCT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또 다른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또 불교 수행에 근간을 두고 만들어졌고, 또 마음챙김의 수련을 응용해서 액트라고 하는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이 치료들이 심리 치료에 아주 강하게 접목되면서 좋은 효과들을 이제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포함해서 이제 불교 명상과 그다음에 이 심리학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